또 대전의 크로바 아파트는 다 알고 있겠죠. 여기 아파트를 제가 2019년 8월에 매매가 2억 2천 250에 현재 2억 3천 맞추면서 3천만 원 투자했고요. 지금은 한 4억 5천 정도 돼요. 원래 6억까지 갔다가 좀 많이 빠졌고요. 현재 전세가도 많이 올라서 전세가는 많이 회수를 했고, 현재 시세 차익은 한 1억 9천 정도 나인 상황이고, 연 135%, 수익률 577% 되고, 여기를 제가 이제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묶었어요. 묶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도권은 당연히 묶는 거였는데 지방까지도 묶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저 결론적으로는 잘 묶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계속 좀 중기 이상 가져가 보려고 해요. 언젠가 매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재건축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대를 해요.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요, 그게 돼야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되는 호재만 타도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저는 제 원금을 다 회수했으니까요. 네, 제가 이 당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 수도권은 그때 2019년이면 막 장난 아닐 때죠. 네. 2018년에 잠깐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2019년도 주춤하긴 했지만, 사실 이미 막 너무 뜨거워서 막 장난 아닌 시기였고, 그때 지방은 진짜 지금과 되게 비슷하게 물반 고기반의 시장이었어요. 뭐 지금은 그나마 전세가가 좀 빠져서 약세여가지고 매매가는 싸도 투자금이 되게 좀 애매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지방도. 근데 이때는 뭐 대전 가격대가 3천이면 대전에 강남은 3천이 투자 쓰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너나이님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수도권에 2015년 16년 제일 쌀 때 들어가서 본인이 되게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반대로 좀 지방에 살 때 먼저 빠르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2019년 이때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고 입지가 좀 좋지 않은 지역에 투자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지방에 먼저 가서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매수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걸 볼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타이밍상 지방에 쌀 때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분은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제 수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또 큰 부분은 제가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던 거는 사실 운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운보다는 실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하는데 한 5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보시는 게 대전의 공급량인데 이 세종까지 포함이에요. 이때가 대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세 시장이었거든요. 거의 2010년 이후부터 2017년 밀 때까지, 굉장히 2018년 밀 때까지 약세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종시 공급이었어요. 세종시가 14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년 막 몇만 원씩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과 세종은 거의 왔다 갔다 했어요. 하기 때문에 대전 둔산동에서 애들 학교를 보내면서 세종시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 진짜 많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한 차로 출퇴근 버스 아침 일찍 나오면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로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깝고, 특히 뭐 유성구 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활권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수요량 대비해서 공급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2014년부터 꾸준히 이제 이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매매가예요. 매매가가 언제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냐면 2019년 말부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도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건 이제 전세가고요. 이 시장에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진입을 하고 많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의 매매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제일 처음 먼저 그 지역을 매수해서 그 시장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은 투자자일까요? 아니면은 매수자일까요? 그 일반인일까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결국은 터져야 폭등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거래량이 이렇게 오르면 되겠지만 그 터져야 결국은 올라가요. 근데 이때 좀 그 거래량 이퀄 폭등이냐? 그건 아니에요. 거래량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거래량이 많다 이퀄 그 폭등장은 아니에요. 네, 거래량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시장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외지음 비율입니다. 즉 외지음 비율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가 얼마큼 만나는 거죠. 투자가 언제 들어갔어요? 2017년에 제일 처음 많이 들어갔죠? 그죠? 이때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네, 안 올랐어요. 네. 보통 통상적으로 투자자가 사람에 따라 아까 다를 수 있겠지만, 투자자가 많이 진입하면은 그 지역이 폭등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닌 거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네, 그 지역 사람들까지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지역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또 언제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냐면 2018년 초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역시나 그 시장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18년 말,
2019년 겨울 전에 그때도 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가을 시작 때 있을 때 막 버스 타고 많이 사고 네, 그때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꿈틀하기 시작하죠. 네. 사실 이때 꿈틀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장이 정체됐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있었고 또 앞으로 기대하는 그 우리가 예측을 알잖아요. 아 이때부터 그 다음에는 공급이 줄어드네. 물론 수요량보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이 줄었네. 그럼 다시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전세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이때 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언제 투자했냐면요. 전 이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7년, 18년, 19년 다 투자들이 막 들어가고 난리 벌써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19년 가을에 투자했어요. 네, 여름 가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자가 막 많이 들어.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그런 이제 슬슬 들으시잖아요. 뭐 누가 어디 갔대, 누가 막 청주 갔대, 누가 막 대구 갔대, 막 들리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락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요 계속 와요. 여러분 대구 놓치면요 부산 가면 돼요. 부산 놓치면 대전 가시면 되고요. 대전 놓치면 수도권 가시면 돼요. 뭐 그냥 전국이 여러분들 다 그냥 다 도도로 보입니다. 나중에 인당지가 마치거든요. 근데 그 인당지가 한 80km 정도 가셔야 되긴 하지만 네, 서울 한 25km잖아요. 네, 경기도 몇 킬로 갔겠어요? 네, 경기도에서 한 60km 되고요. 지방에서 한 40km 이상 가면 100km 이상 가셔야 돼요. 네, 수도권만 해서 한 50km 이상 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절대 조급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달 한 달 앞마당 임장 보고서를 쓰시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몇십 시간씩 투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네, 꾸준한 게 진짜 중요해요. 이 시장의 감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지금 원희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요즘 한 20시간 정도? 한 주에 20시간이나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아니면 정말 충분해요. 20시간만 하더라도 적은 시간 아니에요.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주말에 하루 정도 임장하세요.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너무 12시간 길다? 10시간 정도 임장하시고요. 그럼 나머지 10시간 남잖아요. 그럼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2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요일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고 혹은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내 커리어를 올리는 시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도요.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이문상도 됐어요. 저 수도권 학생 미래 예측 절대 없는 거지만 옛날처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폭락을 했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살짝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살짝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또 2014년까지 계속 빠졌거든요.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또는 전고점 회복할 때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고객이 대부분 기다려야 했었어요. 심지어 그 10년을 기다린 2017년부터 투자했어도 서울시장만 자체에서 또 부자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회는 무궁무진하고 그 기간은 길다 생각보다 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전 얘기하는 김에 잠시 그 지역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전에 있는 서구 이 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 이 서구 지역은 사실은 이제 대전 지역은 좀 어떻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 지역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서구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유서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서구라고 해서 우리가 뭐 강남구 하면 그 강남구가 다 좋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여기는 이제 요만큼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만큼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핵심이 제일 좋은 동네가 프로 아파트가 위치한 동산동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월평동이나 한방동도 바로 그 동네 택지지구로서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도안 신도시입니다. 도안 신도시는 대전에서 바로 붙어서 그 위치 좋은 곳 바로 붙어서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하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제 거의 빈 땅이거나 빈부대가 있었던 곳인데 그 지역을 다 이제 밀어내고 이제 1단계, 2단계 공급하고 심지어 3단계까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핵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신축 아파트가 현재 공급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도안 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유성구가 인구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둔산동이나 월평동, 한방동은 옛날에 1990년대 초반에 획지지구였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일기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던 것처럼 지방에도 인구가 많이 대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주택이 많이 부족하게 됐고 그런 지역에 이렇게 택지지구를 많이 공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는 하나의 이제 대규모 신도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신도시 택지지구와 함께 전부 대전 청사로 들어오고 서구청, 경찰청, 법원 다 여기 위치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가장 먼저 핵심 지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도안 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입지가 멀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다 이제 30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낡았고 또 거주 환경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주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안 신도시로 또 많이 이사를 가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라면은 도안 신도시는 전세를 타고 좀 둔산동에 집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안 신도시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도안 신도시가 정말 최고로 막 좋아졌어요. 막 기깔나게 좋았어요. 그러면은 전국 대전청사 별로 가나요? 안 가요. 네. 서구청이 별로 갈까요? 시청이 별로 갈까요? 안 가고요. 네. 일자리는 다 여기 있어요. 핵심 일자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파트에 막 옆집에 변호사 살고 윗집에 판사 살고 아랫집에 의사 사는데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요. 학군도 다 여기가 좋아요. 도안신도시고 학군이 나쁘진 않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애들 데리고 장난치지 않기 때문에 다 둔산동에서 아이를 이제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다 새 아파트인데 세종시 공무원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둔산동에서 출퇴근하시는 이유도 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임장에 갔을 때 사실 임장하다 보면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하나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신도시가 사실은 이쪽이 여기 뭐야 여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유성 온천인 곳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전국 뭐 유명 온천집 하면은 항상 이제 탑3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온천 되게 유명한 만큼 또 뭘로 유명하냐면 이제 수학여행의 메카, 분류의 이제 그 성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만큼 이제 서울로 따지면 약간 이사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대전에 이제 임장하러 가는데 이쪽 유성온천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임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하철역에다가 그 가방 들고 다 가잖아요. 노트북이랑 해가지고. 지하철에다가 라크롬에 이제 가방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이제 임장하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한 번째 이모 쓰기 위해서 가방 찾아가지고 카페 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월박교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 월박교의 동료분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둘이서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월박교 학생들 다 전국에 막 이렇게 임장하게 되니까 짝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가게 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 같은 월박교 학생분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성온천역에서 내려서 이제 임장하러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군대 동기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정말 싫어서 동기가. 근데 하필 마주친, 그 너무 친한 친구였고 하필 마주친 곳이 바로 유성온천역이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저 와이프를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은 도망갔고 저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굳이 구구절절 주말이 주말이었어. 그래서 주말에 출장 왔다고 한사 출장 왔다고 겨우겨우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사실 해명하진 않았지만 네, 더 이상 이렇게 긁어보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임장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제일 재밌는 일이 하는 거 어떤 게 있냐면은 임장 맵을 보러 간적 또 가는 거, 혹은 갔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있는 거, 근데 그 집을 1년에 또 가는 거. 이런 일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일들 제가 또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재밌는 일이 기억이 나고요. 저는 항상 임장을 가면요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쪽 보면서 여기가 무슨 아파트지? 여기는 이제 둥지 아파트, 여기는 이제 무슨 아파트 이렇게 딱 봐요. 여기가 이제 다 법원이나 경찰청, 이게 경찰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보면서 이 지역 이 단지가 내가 이름 알면은 오케이, 이름 모르면 다시 임장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로 보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매칭해가면서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안 신도시예요. 아까 갔었던 여기가 이제 구축 둔산동 백지인 거고요. 여기가 도안 신도시입니다. 딱 봐도 이제 신도시 있었죠.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청 푸르르고요. 네, 아파트 다 새 거고 공원도 되게 많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차도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널찍널찍 다니잖아요. 학교도 되게 신축, 학교로서 되게 잘 되어 있죠. 도안 신도시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투자했던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교평가를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둔산동의 이제 은하수랑 한방동의 공작 하나 아파트, 북화동에서 황실타운 네 가지 이제 비교를 했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이 비교했지만 대표적으로 4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임장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내리면요, 그 지역은 탈탈 터셔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거지만 사실은 더 제대로 그 지역을 이해하려면 탈탈 털어야 되는 거고 그 자세한 내용 뒤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투자 의사결정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던 4개 단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둔산동 제가 임장을 하고 있는데 둔산동에 있는 은하수 아파트가 2019년 5월달에 제가 임장했는데 그 당시 2억 7천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주말에만 지방을 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2달 정도에 걸쳐서 임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지역씩 임장하지만 그래서 지방이다 보니까 2달 동안에 걸쳐서 임장을 할 때 그 5월달, 6월달 이렇게 임장했었는데 5월달 처음 가자마자 임장을 하고 물건을 보고 막 하고 있었는데 매매가가 안 돼요. 7천 정도였고 전세가가 2억 3천이었어요. 전세가격이 85%였고 전세가 매점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었죠. 또 한편으로 한방동에 있는 공작한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2억 5천, 2억 1천으로 전세까지 나쁘지 않고 투자금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월평동 황실타운도 여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도 거의 비슷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는요 정말 신기하게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이나 다 고만고만해져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물건을 투자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수익성과 수익률을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레벨에서 임장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저평가와 상대적 저평가가 있다고 이제 여러분이 실전 주변에서 배우시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이미 절대적 저평가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사실 아무거나 샀어도 다 올랐던 건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큰 수익 또는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면서 그 지역의 그 지역 한 동 하나하나 진짜 둔산동이 좋은지 한방동이 좋은지 월평동이 좋은지 그 동 내에서는 어떤 단지들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되게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성과 수익률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임장을 열심히 해서 임장 보고서를 다 썼어요. 다 이제 투자해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를 2억 7천에 갔는데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2억 9천 5백을 달라는 거예요. 한양 아파트 공작 한양을 갔더니 2억 5천 6백 갔던 거가 2억 8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황실타운을 갔더니 2억 9천 5백, 북화동서는 2억 8천 달라고 하면서 전세가율이 다 80% 미만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투자 기준이 다 5천만 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투자 기준이 다 벗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5천 10만 원 투자 안 했었거든요. 약간 자존심도 있었고 약간 되짓는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참았습니다. 이때 투자한 사람도 많았었어요. 이분이라도 투자한 게 맞다 생각해서.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냉정하게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할 거냐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가 여러분들의 10년대 미래를 가를 거예요. 네, 다음 건.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될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돈 벌면 되지. 야, 이 정도 싸지 않아?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체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살아남으라는 이유인 거고요. 살아남아야 다시 또 기회가 있는 거지. 사라지는 순간, 아까 생존편에 보셨잖아요. 사라지는 순간 끝이에요. 세상이 사라져요. 사라진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아파트를 뒤에다 따지는 결과를 보시겠지만, 이거를 6,500만 원 주고 투자하는 거 돈 벌었을 거예요. 7,000만 원 주고 투자하는 거 돈 벌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유성구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오르니까 다음 입지가 유성구거든요. 유성구에 노원지구라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 투자기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입지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건 뭐였냐면요. 일단 노원지구를 인정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유성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때 7월달, 8월달에는 다시 수도권에 올라서 다른 지역을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노원지역을 간다고 해서 나도 마음 혹하니까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주말 평소에는 뭐 이렇게 수도권 인장하다가 주말에는 뭐 지방 가가지고 하는 거가 그거는 나중에 내가 2년, 3년 이상 기술이 쌓이고 인장하는 게 편해지고 한 달에 뭐 한두 개 쓰는 게 편해질 때 그때는 가능하지만요. 일단 지금 기초적인 상황에서는 한 개의 구를, 한 개의 지역을 한 1개월 동안 되게 몰입해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그 프로세스 뒤에 설명한 그 프로세스를 꾸준하게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내가 속 달릴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대충 하면은 나중에도 대충 인지하게 되고 그 비교 방법이 불가능해져요.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도 그 유성구를 가서 내가 한두 개 물건 보고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지역이 일단 급등을 했고 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한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두 번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여름 시장과 겨울 시장이 있습니다. 네. 여름에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말까지 겨울에는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거래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그 학군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나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군이 좋은 지역은 얘는 그 고3에 이탈이 있어요. 반면에 학군이 그렇게 좋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움직인다기보다는 학기가 끝나야 움직여요. 1월 달에 애들 방학해야 그때 이사하지 갑자기 애들 학기가 안 끝나는데 10월에 이사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10월 달까지는 잘 안 움직여요. 거래가 잘 없어요. 제가 그랬던 건 이제 그런 거죠. 분명히 단기간에 갑자기 유럽들이 올라온 거는 잘하면 운이 좋으면 7, 8월 달에 전세가가 오르거나 또는 매매가가 조정이 되면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노리는 거. 그러니까 즉 시세트리 계획을 꾸준히 하면서 이 지역, 어쨌든 내전에서 제일 좋은 에스덴 위치의 지역이거든요. 이걸 노리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을 계속 꾸준히 인정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봤죠? 이 지역에 2019년 6월 달에 매매가가 올랐다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2019년 8월 달에 전화인정을 돌렸더니 여기는 좀 더 올랐는데 공작하냐 아파트와 황실타운과 국화동성이 다시 이전 가격으로 조금씩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예측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전세 물건이 없으면 그게 느껴져요. 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죠. 매점 차이가 7천이고 5천이고 6천이고 5천이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 자체가 80% 넘어간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전화 임장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현장에 가서 매물을 보고 내보를 하고 또는 시간이 내가 매수하는 시점과 전세를 세팅하는 시점에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또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즉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조건, 전세가를 더 좋은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임장을 합니다. 실제 이제 이 지역의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가격 흐름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은하수랑 공작한양이랑 화기타운이랑 북한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다시 폭등장이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또 가격이 눌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보시는 것처럼 하락장일 때는 다 같이 하락장이에요.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물건을 놓쳤다고 해서 그 다음 물건 가면 돼요. 또는 그 다음 물건 가면 되고요. 올라가는 시점이 더 달라요. 제일 좋은 은하수가 먼저 얘는 갔죠. 그 다음에 황기타운이 갔고 그 다음에 국화동성이 갔고 국화동성이 왜냐면 몇 비싸게 갔고 공작한양이에요. 비싸게 갔죠. 그래서 제가 이때도 저는 사실 제일 투자하고 싶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황실타운 아파트였어요. 네, 황실타운 아파트가 이 월평동 지역에서 제일 대장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약간 용의 꼴이냐 뱀의 꼴이냐 약간 제가 봤던 이 국화동산 아파트는 둔산동에서 제일 그 입지 순위가 떨어지는 지역, 제일 입자리가 멀고 학원가가 멀어서 학교는 좀 받아들이기 장점이 있지만 조금 다른 지역이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죠?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뱀의 머리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내가 해가지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실제 지난 상승장에서 공작한양이 국화동성보다 더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황실타운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황실타운 투자하고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투자하기 이제 그래프 상황은 보이는 거지만 국화동성은 정지된 상황에서 다른 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쉽게도 그 멈추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원칙에 맞게끔 이미 날아가는 분들은 버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원칙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다 올라요. 네. 그 안에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에서 매수를 한다면요,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저평가돼 있으면서 동시에 가격이 싼 물건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저평가를 판단하고 1등 물건 투자하는 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아까 황실타운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마음속에 1등이었어요, 황실타운이. 근데 투자하지 않았다고요. 왜? 원칙이 벗어나니까. 살펴볼까요? 저평가는 가치 비교 판단이 가능한 가격의 저평가 중에서 가치 비교 판단을 했죠. 그 중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북한공성이 제일 저렴하게 매수했는 상황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건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황이었고요. 한국성 측면에서 수요를 고려를 하고 꼭 거부를 한정했죠. 그래서 광역시의 S급 핵심 입지를 추천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이 물건은 전국제들이 많이 하락한 뒤에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쭉 유지하는 상황이었고요. 8년 동안 정치된 상황이었고, 원고보다 측면에서 전세가율도 88%나 된 상황이었고요. 리스크 측면에서 당연히 공급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 당시에 그 8월달에 임장을 갔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다 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8월달에 첫째 주에 전화 임장을 하고 시장 상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둘째 주 평일에, 그때 평일이 화요일 수요일이 기억 안 나는데 평일에 휴가 연차를 내고 임장을 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 지역, 아까 탐방동, 아까 그 둔산동, 탐방동, 월평동 지역을 다 하루 종일 그날 물건을 한 30개 이상 갔을 텐데, 그걸 임장하면서 제가 다른 투자를 아예 못 봤어요. 아예 못 보고 아무도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계정 휴업 상태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둔산동에서 공작 한양을 1,000만 원을 내고 하고 딴 지역을 월평동을 갔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자마자 부동 사장님이 저쪽에 탐방동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는데 1,000만 원 깎였대. 나보고 사라고. 내가 깎은 건데. 네, 그런 점이 상황이 있을 정도로 엄청났고, 분명히 약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도인 입장에 생각해봐요. 매도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올려볼까? 했는데 갑자기 물건이 안 나가. 나 지금 이번 달 가을에 보안신도시로 이사하기로 계약서 다 쓰고 잔금을 잡아놨는데 물건이 갑자기 3년 살이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게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도 깎았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깎고 다녔었거든요. 결국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깎인 거를 매수하게 됐거든요. 실제 이때가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게 고랬던 건데, 그리고 나서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19년 8월달에 찍혀있는 매매가를 들여다본 거예요. 보니까 둔산동 은하수아파트에서는 3억 천이 제일 최저가에서 거래가 됐었더라고요. 반면에 탐방동에 있는 공작 한양 아파트가 2억 6천100에 거래가 되었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깎은 거가 2억 8천짜리를 2억 7천까지 깎았는데, 누군가 거기다가 900을 더 깎은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제가 봤었으면 저는 이거를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어쨌든 이것도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잘 깎였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매매가는요, 둔산동 은하수는 5억이고, 그다음에 얘는 4억 5천, 얘는 4억 1천, 그리고 얘는 4억 5천 상황입니다. 수익률은 이제 이렇게 되지만, 제가 아까 뭐였죠? 현재 전세가 중요하겠죠? 처음에 전세가가 2억 4천에 투자했지만 지금 대략 4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미 여기 투자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전세금 회수한 거예요. 이 가격이요, 이미 고점을 찍고 지금 20% 정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또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비슷한 상황이 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매매가 대비해서 투자금을 다 회수한 상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억 9천 투자했더라도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2천 벌고 2억 7천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수익률이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어요? 뭘 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 중에서 은하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하수 아파트 주변은 좀 환경이 좋지 않아요. 반면에 오히려 황실타운이나 북한호성이 애들 키우기엔 훨씬 좋아요. 공작 한양 아파트는 학원과 가까운 장점이 있고, 결국은 이 결과는요, 앞으로 1년 뒤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는 5년 뒤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수익이 안 좋은 게 있죠? 황실타운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걸 뭘로 했죠? 1등을 뽑았었잖아요. 근데 얘가 제 수익이 안 좋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투자했을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갑자기 이러다가 황실타운이 대동하기로 해서 재건축하자 하는 순간 갑자기 얘가 두개 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아니죠. 또 딴 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4개 중에서 어떤 거를 투자했더라도 다 괜찮은 투자인 거예요. 괜찮은 투자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투자해나가는 거, 잃지 않으면서 이거를 이런 식의 투자를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1등이 아닌 최선을 다한 투자, 이거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왜 1등 찾는 연습 많이 하잖아요. 임장 벌써 쓰면서. 그 1등을 찾는 의미가 그만큼 비교평가에 공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률과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거지, 그거에 따른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거에 따른 결과 자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투자의 원칙과 사례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때 좀 어려웠나요? 네, 네 맞아요. 사실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잡아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다만 그거가 투자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장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 임장 가고 인보를 쓰는 거, 그리고 인보의 결론을 짓고 1등이 많이 평가하는 것까지 그 이런 흐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저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투자 원칙을 지키는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 투자를 하고 경험을 쌓고 통찰을 쌓아나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개념들이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도 들고 설명도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약간 하얀 건 종이고 약간 까만 글씨 같은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꾸준히 계속하시면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원래 수강생이었고 다른 데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아쉽게도 없어요. 아쉽다고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근데 저는 그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마 일강 때도 쉽지 않겠지만 강사분들께서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진정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월급 강점인 것 같고 분명히 이제 6시간, 7시간 동안 강의를 여러 들으시는 게 쉽지 않은 거 제가 이 자리에 앉아봤기 때문에 네,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과도 드시고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단 그 파트 1 진행하면서 투자의 원칙 말씀드렸어요. 투자의 원칙은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뼈의 세기만큼 진짜 잘 알아두고 거의 달달달 이런 만큼 해야 되고요. 그 각각의 그 항목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게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월급 안에서는 많은 선배님들이나 혹은 멘토님들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어떠한 그 투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이제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돈을 버냐 안 버냐의 어떤 개념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냐 안 바뀌냐에 대한 정도 수준의 결정이거든요. 또 한 번 결정을 내리면 그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되돌리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서 돈 버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들어가는 거 너무 좋지만 사실 그 안에 많은 리스크가 또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조금은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되게 강의료가 싸진 않잖아요. 그리고 비싼 강의료 또 지금 되게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막 1년 전 지금 투자 시작하신 분들 1년 전 11월 달 토요일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강남역에서 술 마시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저 또한 그랬던 시간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꼭 좋은 결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데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월급도 벌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더좀꽉 깨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실전 투자 프로세스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약간은 그 실전반 이제 나중에 상급 과정에서 실전반 있잖아요. 좀 전에도 이제 실전반 광탈해가지고 힘들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실전반 강의는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에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다는 게 많이 알죠. 그래서 기초반 과정에서 이 투자 원칙도 사실 원래는 실전반이나 월반에서 많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많이 기초반에 내려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좀 더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실전만 가면은 튜터님들이 여러분들 다 이제 멱살끼리 하면서 다 하나하나 다 알려줘요. 네, 막 임자 보상 쓴 콘대어서 다 알려주고 하거든요. 오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전만 했을 때 강의했던 그 내용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프로세스들 잘 한번 배워보시고 이거에 맞게끔 임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같이 따라오도록 할게요. 실전 투자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준비하는 겁니다. 임장을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임장을 이제 구로를 하겠다 하면은 바로 그냥 구로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위기 임장을 먼저 합니다. 그 임장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분위기 임장입니다. 그 전체적인 그 틀에서 이름 그대로 그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을 딥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앞단에서 사전 준비해서 가볍게 보고 임장 준비단에는 여기서부터는 그 지역의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그 지역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단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단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임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이 절대적 저평가를 판단하는 거라면은 그냥 이 지역이 쌌다면은 그 지역에서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조금 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정말 더 높은 수익성 혹은 수익률을 기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록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단지 상승이 되게 잘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분위기 인정 할 때까지는 좀 재밌거든요. 약간 유행하는 기분 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 상승 인정을 막 한 단지 한 단지 막 거기에 단지 막 100개씩 있는데 하나하나 보는 게 진짜 힘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놀이터가 탄성인지 모르는지 무슨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까지요. 왜냐면은 이 뒤에서 얘기하는 후보물로 선정하는 그 뒷단계부터는요 사실은 뒤에도 한번 디테일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다음번에 다른 장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사이클이 왔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 1, 2, 3, 4는요 이게 1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는 게 이게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 4번까지 끝내놓잖아요. 그러면 뒤에부터 5, 6, 7, 8번은 나중에 다음번에 가서 해도 돼요. 아니 다음번에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시장 상황이. 부동산은요 그 지역의 입지가 잘 안 바뀌어요.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단상생장까지 해서 그 지역을 되게 디테일하게 뽀개놓으면 다 공부해놓으면요 한 2, 3년 정도까지 지난 뒤에는 사실 이렇게 크게 안 바뀌고요. 5년 정도까지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단지 몇 개가 들어왔을 뿐 갑자기 막 뭐 어떤 큰 지하철을 통째로 옮겨가고 입지가 바뀌고 학군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백화점도 막 값이 이렇게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즉 1, 2, 3, 4번을 끝내놓는 게 4번까지 잘 끝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투자 기회가 왔을 때 5, 6, 7, 8번을 해도 늦지는 않다. 다만 5, 6, 7, 8번을 미리 해두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일단 5번은 후보로 선정을 하고 그걸 기관에서 내부 인정을 하고 인보를 완성해서 투자 의사결정 내리는 거. 이 5, 6, 7, 8번은 1, 2, 3, 4번은 일단 이번 한 달 동안에 무조건 다 뽀개놔야 돼요. 완전히. 나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1, 2, 3, 4번은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뽀개놔야 돼요. 근데 5, 6, 7, 8번은 다음번에 시장이 왔을 때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다 바뀌었을 거니까. 하기 때문에 1, 2, 3, 4번, 1, 2, 3, 4번은 가치를 판단하는 단계이고 5, 6, 7, 8번은 가치 대비 저평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이 요소가 붙어요. 근데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이 5, 6, 7, 8번 단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서 봤던 1, 2, 3, 4 단계를 정말 딥하게 할 수 있어요. 즉 매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지역의 입지를 내가 이해했던 것을 실제 현장에서 매도인도 만나보고 전세인도 만나보고 부동산 사장도 만나면서 이것을 다시 판단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 기회가 왔을 때 한 3일에서 5일 만에 그 물건을 사게 될 거예요. 그게 되려면은 5, 6, 7, 8번이 아주 빠삭하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5, 6, 7, 8번도 그 한 달 동안 임장한 거에서 끝까지 포함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1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월 1월 1일 매월 1일 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월 마지막 날 투자에 대한 결정까지 마무리 짓는 거, 1등 뽑고 인보의 그 결론 딱 짓는 것까지 하는 것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하지는 못할 거고 한 번 할 때마다 되게 시간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은 그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죠. 네, 사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곳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덕양구 행진동에 있는 무원 1단지 두영 아파트를 투자를 했었어요. 여기를 제가 15년치 아파트고요. 여기는 2020년도 2월 달에 제가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매매가 2억 7천이었고 전세가 2억 5천 정도, 좀 운 좋게 500만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덕양구 행진동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고양시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기는 일산은 아닙니다. 네, 여기는 그냥 덕양구라는 행진 혹은 하청 지역이지 여기는 일산이 아니고요. 예전에 1990년대 초반에 일산 신도시가 입주할 때 얘네도 같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는요 계획에 근거한 택지지구인데요. 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었던 그런 이제 빈 땅이었던 거죠. 이런 데에다가 일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사실 너도 나도 일산 신도시 들어가려고 난리였어요 당시에는. 진짜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980년대 후반에는 거의 집이 너무 없어가지고 난리였던 상황이 있었어요. 집값도 막 하루아침에 몇 배씩 폭등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초반에 전국에 200만 호를 공급했었고 그중에 일산도 하나도 그중에 하나 지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일산의 택지만 공급이 그 당시에 한 30만 원 가까이 공급됐을 텐데 그것조차도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거고 당연히 이제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서울 되게 가까운 지역에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일산에 그 짓는 것은 일산의 환경도 좀 누리면서 또 그 옆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 여기는 택지는 아니고 되게 반듯반듯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되게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고 밀집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11월 달 현재 기준했을 때 매매가 4억 3천이고 전세가 3억 2천 정도로 지금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한 6억 정도까지 올랐다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제가 투자금이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싹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고 시세가 1억 6천 정도, 수익률은 이제 저보다 많은 상황이고 사실 요것보다는 제가 이미 전세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다 회수한 상황입니다. 투자금을 다 회수한 상황입니다. 전체 투자 흐름은 이제 이렇게 돼요. 사실 저는 이 지역을 2018년 4월 달에 임장했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첫 번째 실전반 임장 취였어요. 근데 이때 임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과 전세금과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하고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네, 제가 1호기 투자를 2018년 3월 달 말에 했었잖아요. 1호기 투자를 한 거랑 겹쳤어요. 근데 그 1호기 투자 인테리어도 해야지, 전세도 맞춰야지, 실전반 강의도 들어야지 하니까 투자는 전혀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쉽게도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게 뒤에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임장을 하고 이렇게 물건을 매수를 못했는데요. 제가 1호기는 첫 번째 열반 소식지만 듣고 매수했지만 그 뒤에 있었던 모든 투자는 제가 임장을 하고 바로 매수까지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까 대전 같은 케이스도 이미 임장을 해놓고 다른 지역 임장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와서 가서 산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네, 내가 가자마자 이거 대박, 이거 너무 좋은데 눈 멀어서 막 사고 이걸 사보셔요. 이걸 사보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임장보험 다 완성하고 1등 뽑고 그리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아까 대전 투자하면서 늦었다고 했잖아요. 5월달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었는데 6월 말에 돼가지고 가격 다 올라가도 다 놓치고. 근데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조급함을 갖는 것보다는 또 기다리면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그 뒤에는 한 번도 이렇게 투자한 적이 없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임장은 2018년 4월달에 이미 끝내는 상태였어요.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는 언제 했어요? 2020년에 했잖아요. 네, 2년의 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2020년에 내가 다시 가가지고 임장을 처음부터 1번부터 다시 했냐? 아니라고요. 네, 이때는 이미 시세 파악하고 전화인장 돌리고 물건 예약하고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전에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처음에 이제 임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전 준비 단계를 매우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여행 갈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렇죠. 가기 전날.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혹은 가는 비행기 안 이렇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돌아올 때가 제일 슬프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준비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네, 그 지역을 이제 처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저는 이제 일산에는 오래 살았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일산에서 나와가지고 일산에 오래 살았었는데 화정은 잘 모르는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일산에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옆 동네까지 내가 가는 경우는 친구가 살지 않는 이상 가는 게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화정이랑 일산이 가깝긴 한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산 살면서 화정은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화정동을 그쪽 그 이제 행진 화정 그쪽을 이제 거기로 간다고 했을 때 설레고 기록을 했었고요. 사전 준비를 했었고요. 사전 준비 하는 건데 사전 준비할 때는 크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지도, 그 뒤에 설명한 지형의 지도, 그다음에 이제 지적 편집 지도 이 세 가지 지도를 많이 보고요. 또는 이제 나무위키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스토리들 그런 것들 많이 보고요. 또 때로는 맘카페 같은 데 가입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어디 사면 되나요? 그럼 다 알려줘요. 네, 그런 것들 보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데 지도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많이 보는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남까지 얼마큼 가깝냐 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임장을 처음 가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임장을 하러 그 지역에 가요. 그 지역을 이렇게 깔깔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내가 어느 순간 막 신축 아파트 보고 막 새로운 맵을 보고 막 대기자 신백 보면은 막 눈이 막 돌아가요. 그리고 막 화려한 막 간판들 막 학원을 보면은 아 되게 좋은 지역인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강남과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도를 일단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 덕양구 같은 경우는 강남까지 거의 한 20km 정도 직선거리로 돼요. 실제로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버스라든가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덕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경의중앙선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3호선은 좀 삥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경의중앙선은 조금 이렇게 주요 일자로 잘 못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보통 버스 타고 광화문이나 종로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거 뭐 닮지 않았나요? 이 빨간색 테두리, 네, 대머리 독수 닮았죠? 여기 그 부리, 머리, 날개, 몸통, 대머리 독수 닮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행정교 같은 걸 살펴보면서 그 지역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서 행정 경계의 구역을 파악하는데요. 이런 지도는 여러분들 그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 가면은 그 행정 경계와 법정도 경계, 행정 경계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네이버 지도에서는 이 행정 경계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끊어서 볼 때는 행정 경계를 보고 싶을 때는 카카오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교통편 볼 때는 네이버 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덕양구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동네예요. 여기가 북한산을 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 왼쪽으로는 고양시, 일산도 끼고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다리만 건너면 바로 김포 또는 강서랑도 인접해 있어요. 덕양구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건너면은 지금 요즘 되게 핫한 마곡지구에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포공항에서 덕양구로 가는 그런 서해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덕양구는 또 심지어 은평구나 마포구하고도 연결돼 있고 저 멀리는 양주시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만큼 굉장히 차차근히 면적이 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바로 이 B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이 모여 살고 있죠.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제 행정 경계를 파악하면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잘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는 법정동이고 하나는 행정동입니다.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숫자가 있으면 행정동, 숫자가 없으면 법정동입니다. 네. 네,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개념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법정동이 있고요. 행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 같은 경우는 이 법이 그 관습법의 그 법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이 동네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화를 갖는 이런 느낌이 있는 동네야 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마다 다 유래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법정동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어떤 생활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끼리는 약간 그런 특색이 좀 이렇게 묶여서 법정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행정동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떤 행정상의 편의로 인해서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법정동 한 개에 행정동이 네 개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행정동이 하나인데 법정동이 여러 개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동네의 어떤 모습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법정동이 한 개인데 행정동이 네 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화정 1동, 화정 2동, 행신 1동, 행신 2동, 행신 3동 이렇게 나눠지는 거가 바로 이렇게 이 지역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행정 그 기관에서 이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쪼개는 거죠.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행정을 좀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2만 명 기준으로 해서 보통 동 하나를 만드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50만 명이 넘어가면 부로 쪼개더라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시 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편이어가지고 다시 또 합치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 창원 합치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법정동은 굉장히 많은데 행정동이 이제 한 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여기는 구도심인 경우가 많아요. 구도심. 예.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 끼리끼리 많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옆집은 무슨 동 무슨 이 씨가 모여 사는 곳, 여기는 뭐 이제 김 씨가 모여 사는 곳, 여기 저기는 최 씨가 모여 사는 곳에서 각각의 그 도로마다 거리마다 다양한 그 이름이 붙고 하면서 되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그 생활상이 많이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도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의 종로 같은 곳이 그런 데 해당해요. 종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으로 한 80개 넘게 법정동이 있는데 행정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법정동을 묶어서 한 개의 행정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 지도를 하면은 이제 행정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서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빈 땅이 얼마큼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 수도권의 외곽 쪽 같은 경우는 빈 땅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투자를 할 때 항상 새로운 어떤 공급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택지가 들어서면서 빈 땅이 많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사만 하더라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핑크색 안쪽이 이제 덕양구이고 여기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여기 북한산, 그죠? 여기 북한산, 이건 다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 덕양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졌네. 여기까지 일산 신도시예요. 근데 여기 요만큼이 다 비어 있죠. 여기가 다 한강 습지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빈 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습지를 가지고 그 위에 아파트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죠. 향동주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빈 땅이 있게 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반면에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규 택지가 대규모로 공급이 되면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그 지역의 환경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의 환경이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그 옆 동네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생활권을 같이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어떤 생활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